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기 경보기가 있는데 우리 PSI라고 조기 경보기 4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6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F-15K는 한때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던 이러한 이제 전투기 겸 엄밀하게 전폭기죠. 폭탄 장착 능력이 11톤 가량 되는 아주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대명사인 F-35A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3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착착 40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공군력이 이제 상당 수준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좀 빠졌던 거죠. 활용 점정에 점 찍는 게 어떻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중 구비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중 구비기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1호기 첫 번째 비행기가 전력화된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4월, 그다음에 8월, 12월에서 총 3대가 이제 추가로 도입됩니다. 총 앞으로 3대 플러스해서 총 4대죠. 4대가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이 4대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2차, 3차 사업 등을 통해서 한 10대 정도를 도입하는 게 이제 공군의 이제 목표인 것이고, 작년 11월에 딱 도착한 다음에 지난 1월에 전략화 행사를 했지만 우리 공군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작전을 하는 것은 내년 7월,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유럽 에어버스에서 만든 다목적 공중급의 MRTT라고 하는데, 근데 네. 솔직히 이게 미국 게 아니라 전 유럽 거고 잘 모르겠는데 유럽게 됐어요, 결론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좀 뜻밖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쵸. 많았죠. 예. 저도 사실은 그래도 뭐 미국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작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유사시 전쟁이 나면 대규모로 미 공군력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작전을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공중구비가 없으니까 공중구비를 미군에 다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F-15나 F-16들이 공중구비 훈련할 때 다 미군의 공중구비가 와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유럽에서 온 게 아니고 다 미국 것들이 와서 KC-135나 뭐 KC-10 이런 공중구비기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돈 안 받고 우리 훈련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합작전의 이제 전문 용어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래도 미국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제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제는 이제 KC-46A라는 게 이제 후보 기종이었고, 유럽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A330 MRTT가 이제 후보였는데, 그럼 왜 유럽제가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체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이제 그 KC-46A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급유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유기 외에 다른 용도로 뭐 수송기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좀 뭐 작업하는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MRTT는 급유기지만 아랫부분에 이제 기름을 넣고 위에는 좌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객기처럼 이 창문들이 쫙 보이시죠? 급유기. 그러네요. 예, 창문들이 쫙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이 KC-46 이건 공중구비, 미군의 공중구비기는 없죠. 창문이 없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전력화 행사 때 사진 영상을 보고 아니 무슨 급유기라는데 무슨 여객기처럼 창문이 다 있고 이거 문제 있는 이 창문 걸때 창문 열어야 되고. 네. 이거 아니 진짜 구비기 맞냐고. 아니,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분이 맞냐는 거지. 그렇게 소금 뿌리는데 난리 나는 거지. 속았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모르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비기하면 도장만 그냥 해. 소위 그 페인트 칠만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밑에 기름을 넣고 어. 윗부분에는 이 좌석이 몇백 개의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장거리 수송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네. 해외 파병 부대도 꽤 있고 또 해외 교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사시에 무슨 그 교민들이 있는 나라에 내전이 발생한다 이럴 때 우리 국민을 급하게 구출하려면 그러게요. 결국은 이 장거리 수송기 같은 게 가서 이제 구출을 해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외국 공항에서 고립된 우리 국민들 모셔오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 있었다니까. C-130 수송기에 가서 했는데 그거를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거리 수송기도 필요한 터인데
A330은 그런 역할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용도성. 그리고 이 체급이 약간 K46보다는 이게 한 체급이 약간 0.5 체급 정도가 큰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어버스사, 이거 만든 게 이제 에어버스사인데, 에어버스사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잉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측면, 이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보잉사 쪽과 이제 에어버스 이렇게 경쟁사 두 개. 결국 우리가 에어버스를 선택을 했는데 네.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급유기가 순수하게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수송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객기를 개조해서 많이 씁니다. 미군의 이제 KC-46 이게 별명이 페가수스인데 그 미 보잉사에 보잉 767이라는 여객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거고, 예, 그리고 이 당연히 이제 급유기는 이제 미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것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적당히 뜯어 고쳐서 만든 게 아니고 KC-46은 철저하게 실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전투 공중 급유기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급유에 이제 그 부상자 후송이라든지 뭐 화물 수송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KC-46은 미군에서도 차기 차세대 공중 급유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79대를 인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도입하면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뭐 수리 후속 문제라든지 이런 군수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장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투 공중 급유기라고. 보통 공중 급유기 앞에 전투자는 안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중 급유기와 달리 생화학전이라든지 핵전쟁 이런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조종속이 뭐 A10처럼 우리가 뭐 본격적인 이 장갑 능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벼운 그 공격의 파편에 대해서는 피탄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장갑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쟁이 되면 제대로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또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큰 활주로가 있는 그런 정식 공군기지가 아니고 임시 비행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전방 지역에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내세워서 보잉에서 때 마케팅을 했었는데 안 됐고, 반면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기종을 이제 차기 공중급유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항속거리는 많기로는 없습니다. 12,200km고 고분량은 80톤. A330 MRPT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인원 같은 경우는 112명, 화물은 29.5톤을 수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MRTT 유럽 얘기 좀 해주셔야죠. 뭐 떨어진 기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낙방한 거죠, 사실은요. 예. 예, 낙방한 기종에 대해서 뭔가 저는 좀 대립적인 입장에서 그걸 기대하고 계실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예, 저희 그 유럽 연합에서 좀 까달라 이런 얘기 잘했다 우리 공군이. 예, 이거 네. 잘 선택해서 그런 말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에어버스는 우리가 외국에 조금 나가신 분들은 다 한번 타보셨을 거예요. 에어버스하고 747하고 뭐 이런 거 다 탔는데 이 A300 시리즈가 있죠. 그 중에 이제 A330 있고 요즘에 나온 그 아주 큰 거 A380도 있고 A330, 200 여객기를 토대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에어버스 밀리터리사라고 해서 에어버스사와 관련돼 있지만 이제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요거의 강점 뭐냐면 아까 KC-46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특히 이제 미국 동부 이렇게 가려면은 중간에 본인이 있는 말이 이상하네요. 자기도 그 뷰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MRTT는 그냥 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항속거리가 더 길고 이제 15,000km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연료 탑재량이 이제 훨씬 많다. 아까 좀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또 에디셔널 센터 탱크란 걸 장비해서 탑재량을 또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송기로 전환을 이제 하는데 전환을 하게 될 때는 45톤의 화물이나 380명의 승객을 실을 수가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큰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 후송 전용기, 그러니까 뭐 다친 사람들 후송하고 이런 장치로도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은 최대 130개의 침상을 실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고요.
날개 폭은 60.3m고 기체 길이는 58.8m니까 아까 이제 조금 길죠. 미제보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0.8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속거리가 15,000km가 넘어서 길다는 것이고 제일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항기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이런 데서도 경험이 많은 기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공군이 운영하면 이제 국내 민간 항공사들을 통해서 뭐 부품 공급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운영 유지 같은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대수의 공중 급유기 우리 같이 뭐 최대 10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 운용을 하려면은 이 MRTT가 최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네. 공중 급유가 급유도 하고 수송도 하고 이렇게 다 진짜 그 올인원 이렇게 가나 봐요. 예, 이거는 뭐 MRTT는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롤인가요? 그죠, 아니, 멀티 다목적 롤. 뭐 예, 이런 예. 의미인데 여기는 아까 그림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위에 유리창 있잖아요. 그 동체 윗부분이 객실이고 아래는 이제 화물칸이 일반 민항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물칸에다가 연료를 실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어 있습니다. 연료를 넣으면. 근데 이제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넣고 거기다 위에 300명을 태우고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객실에 병력을 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수송기로 쓸 수 있고 밑에 그 위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항상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 밑으로 기름을 넣으면 이제 공중 급유기로 쓰는 건데 KC-46은 여객을 태우는 공간도 연료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없는 이유가 저 유리창 없는 뒤에 연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만약에 수송기로 쓰려면 쓰기도 하지만 연료를 다 빼내고 연료통 빼내고 좌석을 다시 다 깔고 하는 작업을 다 해야 수송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미제는. 아, 그 급할 때 그 바로 이렇게 바꿔 이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되잖아요. MRTT는. KC-46은 급유기 전용이라고 봐야 되고 이 MRTT야말로 멀티롤, 진정한 멀티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병 씨의 그 참 필요성을 느낀 게 몇 년 전에 그 초반에 좀 말씀 남수단에서 한빛부대라고 파병가 있는데 근데 그때 반군들이 막 우리 부대까지 막 몰려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상당히 위기 상황이 그래요? 벌어진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탄약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유엔 평화주의군 파병돼 있던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일본에 뭘 받느냐 이거 하고 난리가. 하필 또 일본 자위대 예. 그때 이제 우리 급하게 그 각종 이제 탄약이나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C-130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논스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너 번 기착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때 이제 원세 말씀하신 그런 장거리 수송 논스톱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수송기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게 제기가 됐었죠. 네. 파일럿분도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다 같은 그 동료인데 전우인데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적이 안 되니까 와, 쉬어가야 진짜.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죠 뭐. 아니 그래서 이게 늦어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때 생각도 나긴 하네요. 이게 공항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뭐 급하니까 우리부터 내려들 뭐 이렇게 막 매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다 대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건데. 그리고 중간중간 기착해야 되는 나라 협조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민감하다. 맞아요. 거기서 노하면 내릴 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예. 그쵸. 옛날식으로 말하면 적성국이라든가 우리랑 사이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어려운 얘기네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더 크니까 비싸겠죠라고 이거 비싸도 되겠는데 이거? 이 4대를 도입하는데 1.5천억이 들어가니까요. 예, 비쌉니다. 비싸군요. 예. 하여튼 필요는 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거 확 와닿네요 그냥. 예. 대당 뭐 한 4천억 원 정도 든다고 3-4천억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존 항공기 330, A330 가격에 개조 개발 비용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적의 대공 미사일을 교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생존 장비를 장착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객기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3-4천억 정도의 예산에는 또 운용 유지에 필요한 시설 공사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포함이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중 급유기 운용에 대한 뭐 교육 그런 그리고 이게 조퇴시까지의 지원 보장 AS죠. 예. 그 기술 이전 약속까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딜이 아니냐 네. 판단이 되죠. 그래 말씀하실 때 딜을 잘했네요. 사람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게 거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면
양강 대결이었나요? 뭐 보잉과 에어버스 이렇게. 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그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비행기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런데 굉장히 강하죠. 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나 이거는 안 만들지만 이 뭐를 기존에 있는 걸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저희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공기 기존의 항공기를 급유기나 뭐 조기 경보기나 뭐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쓰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급유기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가 IAI라고 있어요. 예, 국영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MMTT라는 걸로 딱 도전장을 냈는데 MMTT는 그야말로 이것도 이제 겸용기라는 의미예요. 급유 수송 겸용 멀티미션 탱커 트랜스포트 약어예요. 롤을 미션으로 그냥 바꾼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모델명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IA는 이제 그 보잉 767 가운데 구형인 767 300기종을 개조해서 급유기 플러스 수송기를 쓸 수 있는 MMTT 모델로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뭐 구형이다, 뭐 성능이 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가 제일 큰 무기였냐?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죠. 가격이 우리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이제 입질 수준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게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그때 이제 그 공중급유기를 만들어요. 그 민주신 78이라는 공중급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몇 번 얘기했던 붉은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러시아 경합차관 상환용으로 뭐 탱크, 장갑차, 뭐 공기부양자 이런 거 들여왔는데 러시아가 야 우리 급유기도 그렇게 경협차관 상환용으로 가져가라. 붉은 사업으로 가져가라. 선물로 그랬는데 변제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러시아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급유 방식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가 갖고 있는 방식은 우리는 미국제 전투기인데 미국제 전투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구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호환이 안 되는데 예. 세상 러시아 거를 바뀌는 상식적으로 봐도 러시아 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미국 건데기 바뀌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개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는 논외로 이렇게 됐죠. 저도 이건 강하게 밀지 못하겠네요. 싹 바꿔야 되고 지금이 없는데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안 주신 건 처음 알아요. 이건 뭐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세요. 본게임 80편 넘도록 처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다 미국 건데 그게 아무래도 그게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자,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 셀프 주유소 가서 직접 내 차 주유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이거 하늘에 떠가지고 이거를 주유한다.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 진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지만 이제 서로 속도를 맞추는 거니까요. 상대 속도는 거의 제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길에서 운전할 때로 다 경험을 하는데 자유로 같은데 전 집 일산이다 보니까 자유로 같은데 이제 뒤에 좀 속도를 내고 달리다 보면 100km를 달려도 옆에 가는 차들하고 비슷하게 달리면은 사실 뭐 제 속도감 잘 못 느끼거든요. 길이 직선이고 이러면 그 상대 속도를 일단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건 이제 이 급유기하고 그 급유를 받는 비행기하고 속도가 완전히 일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해발 8,500m 이상의 고도에서 고도가 낮으면 이제 기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시속 한 540에서 640. 너무 느려도 속도가 유지가 안 되고 너무 빠르면 또 위험하니까 한 이 정도 속도로 비행하면서 주유는 10분 내에 다 끝낸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근데 역시나 공중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는 기상, 풍향 뭐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뭐 그만두고 가야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실제로 나고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뭐 급유 도중에 기름이 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름 넣다가도 좀 일찍 빼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속도나 고도의 변화가 생기면 이게 뭐 조금 빠져나오고 하면 기름이 막 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기름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투기의 엔진 공기 흡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도 장비지만 이 팀워크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엔 플라잉 붐 방식이라고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브 앤 드로그